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꽉 차는 느낌인데. 네. 3월부터는 공부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교재는 12쪽을 보겠습니다. 12쪽을. 아마 3, 4월 달에는 어려운 걸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2쪽을 보시는데 지적제도의 개설 나와 있는데 먼저 지적의 정의 나와 있죠. 뭐 좋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적 무슨 뜻입니까? 토지 정보 맞죠? 지적은 토지 정보예요. 지는 토지, 적은 서적할 때 적자로서 정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적의 3요소 나와 있는데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조사와 증량을 통해서 수집하죠.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지적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적제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당연히 한 필지 토지, 등록, 지적공부가 될 겁니다. 그렇죠? 맨날 그랬던 그림이죠. 여기서 토지에서 둘째 줄 보시면 토지에는 국유지이건 사유지이건 공유지이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맞겠죠?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필지별로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제도가 지적제도이기 때문에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공간적 범위, 전 국토죠. 따라서 그 토지는 국유지이건 사유지이건 공유지이건 종류를 따지지 않고 전부 다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수집이 돼야 될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가끔 나오는 지문이죠. 등록, 지적공부 별로 볼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겨보시면 지적제도의 기능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읽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적의 유형 나와 있는데 세지적. 세지적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하는 제도가 세지적이라고 부르죠. 세는 세금 징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할 테니까 이는 가장 중요한 토지에 관한 정보는 뭐겠습니까? 면적 위주가 되겠죠. 세금의 징수는 면적으로 세금 양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면적이 될 겁니다. 이 세지적은 고대 왕국시대에 나타난 지적제도죠. 고대 왕국시대. 그래서 최초로 나타난 지적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법지적은 법은 권리와 의무의 총합체를 법이라고 불러요. 이때 자본주의 사회는 권리 위주로 얘기할 테고 권리 중에서 가장 으뜸인 권리는 소유권이라는 권리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법지적을 소유지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소유지적.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제도가 소유지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뭐 갖고 표시가 됩니까? 경계. 맞습니까? 따라서 경계 위주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경계 위치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경제지적, 다목적 지적, 종합지적, 유사지적, 통합지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목적 지적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제도가 다목적 지적이라고 해서 현대 국가에서 나타나는 지적제도가 될 겁니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설치하기 위해서, 하수도 설치하기 위해서, 지하철로 설치하기 위해서 땅속의 정보를 수집할 겁니다. 맞습니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전봇대를 세우기 위해서, 육교를 세우기 위해서 지표상의 정보도 수집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중에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공중의 정보도 수집할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땅속의 정보, 지표상의 정보, 공중의 정보를 수집하는 제도가 바로 다목적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 다목적 지적은 현대 국가에서 나타난 지적제도인데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든다고 했죠. 따라서 현대 국가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습니까?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택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목은 무슨 지적입니까? 법지적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요 순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 요 순서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해지적이 있는데 도해지적 이 도자는 그림 도자고 그 다음에 해는 풀해자예요. 그림으로 풀어 쓴 지적을 도해지적이라고 부를 겁니다. 수치지적은 수치는 숫자를 얘기하겠죠. 수치와 관련된 지적제도를 수치지적 또는 경계점 좌표지적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이 수치는 경계점 좌표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지적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는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또는 경계의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이렇게도 얘기할 텐데 측량 방법이 달라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러한 측량 기구를 통해서 도면이 작성이 됩니다. 도면이 이렇게 작성이 돼요. 이 측량 기구는 평판이라고 부릅니다. 평판을 사용해서 측량을 합니다. 평판을 사용해서 측량해서 이런 도면이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계가 그림으로 풀어 쓴 거죠. 그림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도해지적이라고도 부르고요. 도면으로 나타난 지적제도, 이를 도해지적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측량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라고 불러요. 경위의라고 부르는데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이 경위를 사용해서 측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결국은 좌표값이에요. 좌표값, 경계점 좌표값. 그래서 이 경위 측량을 통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작성이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작성이 되는데 이때 X좌표, Y좌표 수치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불러요.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 그럼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것들은 숫자죠. 좌표값이니까. 그렇죠. 이걸 수치지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풀어 쓴 지적, 도해지적. 이거는 수치로 나타나는 지적, 수치지적. 그럼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느 것이 더 이해가 쉬운가? 어느 것이 더 정밀도가 높은 것인가? 어느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드는가? 이게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경계를 이해할 때 어느 것이 더 이해가 쉽습니까? 이쪽은 숫자만 나타나니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경계가 어떤 모양인지 알지 못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알겠죠. 그림으로 표시한 거니까. 따라서 이해는 이쪽이 훨씬 쉽고 이해는 어려울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정밀하겠습니까? 당연히 정확한 숫자로 나타나는 이 수치지적이 훨씬 정밀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쪽은 정밀도가 떨어질 테고 어느 것이 더 비싸 보입니까? 이게 훨씬 비싸 보이죠. 따라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적게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장단점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해지적은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겠죠. 왜요? 정밀도를 높일 필요도 없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에서 도해지적이 사용이 될 겁니다. 수치지적은 도시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겠죠. 땅값 비싼 지역에서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은 장단점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등록 방법에 따른 분류 나와 있는데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차원은 수평을 수학에서는 2차원이라고 부른대요. 수평. 그 다음에 수학에서 입체를 3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2차원 지적을 수평 지적, 3차원 지적을 입체 지적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죠. 그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은 이거는 2차원입니까? 지표상의 정보입니까? 아니면 공간적인 정보입니까? 지표상의 정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 수평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3차원 지적, 입체 지적과 관련된 건 아까 보신 다목적 지적이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 소극적 지적, 적극적 지적 나와 있는데 지적소관청이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는 지적을 적극적 지적,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만 등록할 의무가 있는 지적을 소극적 지적이라고 얘기할 텐데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인정이 되죠. 맞아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 본 다음에 보통 60일이죠. 그 기간 동안에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등록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 직권 등록 지적, 등록 지적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 지적, 적극적 지적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지적 단계고
도해 지적이고 경계점, 좌표 지적, 수치 지적도 채택하고 있죠. 왜? 좌표 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토지마다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땅값이 비싼 토지, 땅값이 비싸니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토지, 분쟁이 자주 발생하니까 정확하게 정보가 등록될 필요가 있는 토지, 이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는 어떠한 지역이 있느냐면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축적, 변경, 측량, CC지역, 이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가 돼요. 그래서 이 수치 지적은 원칙적으로 채택되어 있는 지적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채택되어 있는 지적입니다. 그 밑에다 써두시죠.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축척, 변경, 측량, CC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이러한 정보들은 지표상의 정보이기 때문에 수평지적이에요. 지표상의 정보니까 수평지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인정이 되지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하죠. 그래서 이걸 적극적 지적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이런 건 안 외우셔도 저절로 아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이 한 페이지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 나오는데 먼저 주요 인형, 공간정보법의 주요 인형을 보시면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적,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 이를 지적국정주의라고 부를 겁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통치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필지별로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바로 지적제도죠.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니까 이 토지에 관한 정보는 누가 정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정해야 될 거예요. 이를 지적국정주의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이 지적국정주의의 반대가 지적민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지적민정주의 무슨 뜻입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민이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민정주의 되겠죠. 이 지적민정주의는 예전에 그리스 같은 도시국가에서나 나타나게 될 겁니다. 현대국가는 다 국가가 정하겠죠. 네. 그 다음에 지적형식주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는 형식,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을 지적형식주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그 형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이를 토지에 관한 정보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통치권 행사를 위한 토지에 관한 정보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적형식주의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개주의. 이 공간정보법은 토지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죠. 공시하는 법이죠. 따라서 이 공시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고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는 공개한다 이런 용어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정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가 돼야 될 겁니다. 직권 등록주의.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일단 신청권을 인정을 해준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지적소관청은 마냥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통치권을 잘 행사하기 위한 정보니까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라도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이를 직권등록주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실질적 심사주의.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정확하게 등록해서 공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등기관의 심사권은 형식적 심사권이죠. 지적소관청은 실질적 심사,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죠. 지적소관청은 실질적 심사, 등기관은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정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 나오죠. 다만 7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적소관청. 이 지적소관청은 지적은 무슨 뜻입니까? 토지 정보. 소는 담당한다. 관청은 행정관청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을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지적소관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을 텐데 이때 구청장은 두 가지 종류의 구청장이 있어요. 첫 번째 자치구청장, 그 다음에 비자치구청장.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구청장이 있는데요. 자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뜻이죠.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구청장이 선출이 됩니다. 비자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란 뜻이죠. 비자치니까. 따라서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임명하는 구청장이에요. 임명직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구청장, 자치구청장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이 자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일 겁니다. 맞아요.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면 비자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닐 겁니다. 맞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자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이면서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이에요. 이 두 개의 지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구청장은 임명직처럼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법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 비자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겠죠. 하지만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인 건 맞습니다.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인 지적소관청은 어느 위치에 있는 자입니까?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이죠. 맞아요. 그럼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이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적소관청이겠습니까? 네?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 아니겠습니까? 맞겠죠? 그러면 구태여 이 구청장은 반드시 자치구청장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비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거기 책을 보시면 셋째 줄에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 당연히 될 수가 있고 비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이라는 뜻인데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관청이 담당하는 겁니다. 왜?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니까. 맞죠? 따라서 자치구청장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비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되시면 좋을 텐데 그렇다면 여기는 갑이라는 시고요. 다 했던 거예요. 갑이라는 시인데 여기는 4개의 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라는 구, B라는 구, C라는 구, D라는 구. 그런데 이 구들은 전부 다 비자치구예요. 비자치구입니다. A, B, C구는 다 비자치구예요. 그러면 여기에 구청장들은 지적소관청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A, B, C 구의 구청장들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자치구청장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때 이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왜? 겹치니까. 그렇죠. 비자치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기 때문에 이 비자치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구들이 전부 다 자치구라는 겁니다. 자치구라면 자치구청장이 있겠죠. 자치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자치구청장도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치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없어요. 왜요? 겹치니까.
업무가 겹치니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자치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도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일 때 그 시장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가 없는 시의 시장. 그렇다면 여기 철산시인가요? 강명시. 강명시는 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따라서 강명시장님은 지적소관청이 됩니까? 네.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장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을 얘기하겠죠.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텐데 셋째 줄을 보시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지적소관청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옆에를 보시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어디서? 지적소관청에서. 그래서 비자치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치구를 두는 시의 시장도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구가 없는 시의 시장만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연속지적도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죠. 연속지적도. 지적도. 여기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인데 이 안에는 도면이 여러 장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도면이 여러 장이 있을 겁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먼저 여기 도면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지번부여 지역에는 도면이 총 몇 장일까요? 4, 4, 16. 16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면이 여러 장이 16장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도면이 다 따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도면이 16장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면은 전부 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 4장을 이걸 붙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연속지적도예요. 여러 장의 도면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 이걸 연속지적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연속지적도는 별도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기존의 도면을, 컴퓨터 파일 형태의 도면을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것이라서 별도의 측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론 도면을 작성할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하죠. 맞아요. 도면을 작성할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도면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연속지적도이기 때문에 이 연속지적도만을 위해서 측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연속지적도는 지적공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적공부가 아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기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리고 컴퓨터 파일 형태의 불가지적 지적공부. 이것만 지적공부죠. 연속지적도는 그 안에 8개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연속지적도는 법적인 지적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밑줄 치시고 없는 여기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거하고 장난을 쳐요. 이게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1쪽을 보시면 토지의 등록이 나와 있는데 지적국정주의,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국정주의죠. 왜 국가가 정해야 된다고요?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직권등록주의, 지적국정주의에서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옆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시고 옆에 모든 토지 밑줄 치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나와서는 안 되고 누가 나와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토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군구별로의 토지라는 문구가 나오면 뭐와 연결돼야 됩니까?
시군구별로의 토지라고 한다면 지적소관청. 그렇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자주 출제합니다. 한 대여섯 번 출제한 것 같아요. 네, 네모칸 넣기로도 출제하고, 네, 가로 넣기로도 출제하고, OX 지문으로도 출제하고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직권 등록주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일단 신청 권한을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이 없을 때 마냥 기다리느냐? 그럴 순 없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직권으로라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왜?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니까. 이를 직권 등록주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등록의 효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겁니다. 수집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되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바,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혹시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계셔요? 손 좀 들어. 그러면 정신 없을 텐데 뭔 말인지 모르죠? 이거는 지금 넉 달을 강의를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로 설명하는 건데 혹시 강의 동영상 강의 듣고 오셨나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듣고 오셨나요? 듣고 오셨어요? 하나도 안 듣고 오셨어요? 정신 없을 텐데요, 그러면? 네? 거짓말하지 마셔요. 네. 이게 법과목이 그럴 리가 있나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달 강의를 그 부분을 듣고 들어오셔야 돼요. 안 그럼 왜냐하면 지금 심화 과정이죠. 아닌가? 심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까지 다 설명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본 과정은 좀 빠른 속도로 나가는 겁니다. 말로. 안 하기는 좀 찜찜하고. 그래서 말로 책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나가고 이제 어려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다음에는 꼭 듣고 오셔야 돼요. 안 듣고 오시면 제가 뭔 얘기할까 참 답답하네.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꼭 듣고 오셔야 돼요. 다른 과목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얘기하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얘기할 겁니다. 일단 여기에 지적공부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등록된 정보는 이 등록된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일정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을 구속합니다. 이를 구속력이라고 불러요. 또는 옛날에는 기속력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뜻이 같습니다. 기속한다, 구속한다. 모든 자들을 다 구속합니다. 지적소관청도 구속하고 토지 소유자도 구속하고 인접토지 소유자도 구속하고 일단 등록이 이루어지면 모든 자들을 다 구속을 시킵니다. 두 번째,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일정한 확정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확정력이라고 부르는데요. 확정력이 발생하게 되면 불가합니다. 무엇을? 다투는 것을. 이걸 다툴 쟁자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도 다투는 것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다투는 것이 불가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돼요. 지적소관청에 가서 다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불러요.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불가합니다. 바꾸는 것이 불가변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누가 바꾸겠습니까? 지적소관청이 바꾸는 것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를 불가변력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바꾼다, 이건 다툰다 라는 한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좀 어려운데요. 강제력도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력 집행력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강제력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강제력은 보통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지만 강제력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근데 행정청이 결정을 하게 되면 이때 법원의 판결이 없어도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인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일단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해달라는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은
판결을 받아서 등록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직권으로 등록합니까? 직권으로 등록하죠. 그게 바로 요 자력집행력이라는 뜻이에요. 지적소관청은 자력으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등록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판결서가 없어도 직권으로 자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자력집행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공정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적으로 정해진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공정력이라고 부르는데 공적으로 정해진 힘이 있다. 이걸 공정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정력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워낙 비판을 많이 받는 효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공정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자가 있을 수가 있죠. 잘못 등록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 하자가 중대한 하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명백한 하자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대한 하자이고 명백한 하자라면 중대한 하자이면서 명백한 눈에 확 띄는 하자라고 한다면 그때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표시하는 정보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대한 큰 하자고 명백한 눈에 확 띄는 하자라고 한다면 지적공부에 설령 등록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죠. 따라서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하자입니다. 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아요. 중대한 하자는 아닌데 명백하더라는 겁니다. 하자는 있긴 하지만 중대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유효이더라는 겁니다. 왜? 공적으로 정해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비판받을 수 있을까요? 있겠죠. 이게 불란서 쪽에서의 행정법의 특색인데요. 굉장히 비판을 받는 효력이에요. 하자가 중대하면서 동시에 명백할 때만 무효고 나머지 경우는 다 유효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왜? 공적으로 정해진 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공정력의 중대 명백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기. 그래서 굉장히 비판받는 효력이라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건 두 개예요. 요것과 요겁니다. 일단 확정된 지적공부에 등록이 이루어지면 확정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멋대로 불가변력. 토지 소유자도 다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쟁력.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력과 공정력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출제가 됐어요. 옛날에.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네.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확정력, 강제력을 자력집행력이라고 부르는데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결서가 없어도 이를 자력집행력이라고도 불러요. 되셨을까요? 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효력은 여기까지 설명드린 적은 없죠.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설명드린 적은 없어요. 이게 행정고시에서 행정법에서 단골로 2차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공정력이 워낙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토지의 조사 등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예전에 다 했던 거죠.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고 했죠. 이 신청은 그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라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또 뭐도 있죠? 특례 규정이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인데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특례 규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위 신청은 네 가지가 있었죠. 한번 외워보실까요? 첫 번째. 네. 공공사업. 기억나실까요? 공공사업. 이때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그때는 누가? 관리인이 또는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괜찮아요. 네, 아직 뭐 3월이니까. 네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 이거는 기억하시네요. 채권자 대위 신청. 그 다음에 이 특례 규정은 특별한 예외 규정인데 언제입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게 특례 규정. 그 다음에 예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직권. 요때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결정은 이건 순서까지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순서까지.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결정은 첫 번째.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라고 불렀죠. 이때 주로 출제가 되는 게 이렇게 출제한다고 했죠.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렇게 출제한다고 했죠. 토지 이용은 사용한다는 뜻이고 토지 이동은 달라진다라는 의미죠.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이렇게 출제하는데 이건 틀린 지문이 돼요. 단글로 이렇게 출제합니다.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러면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제 현장에 가서 뭘 합니까? 토지 이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토지 이동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어디다가 적는다고 했습니까?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는다고 했죠.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 조사부에는 토지에 관한 정보가 적혀져 있을 텐데 그 적혀진 토지 이동 조사부를 가지고 지적소관청에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그 서류 이름이 뭐였죠? 토지 이동 조서라고 불렀죠.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토지 이동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이 토지 이동 조서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합니다. 첨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뒤에 또 나와요. 네, 일단은 들어만 두셔요. 마지막으로 지적 공보를 직권으로 정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순서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순서가 논리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계획의 이름이 뭐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계획이 수립됐다면 현장에 가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토지 이동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장부에 적겠죠.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장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를 토지 이동 조서라고 부릅니다. 이 조서라는 단어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라는 뜻이에요. 이게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 그래서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가 작성이 됐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의 등록단이 필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텐데 요 필지의 개념은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를 뭐라 불렀습니까? 필지. 맞아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필지는 필지별로 정보가 수집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필지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이 요건은 다 암기하고 계시죠? 첫 번째,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할 것. 네 번째, 집안이 연속적일 것.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할 것.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그래서 요 자체로 출제하니까 꼭 외워달라고 했는데요. 지, 소, 지, 지, 축동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지, 소, 지, 지, 축동. 지는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이 지번부여 지역은 도시지역은 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농촌지역은 리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죠.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혹시 민법에서 공유라는 개념을 이제 공부하셨습니까? 공유. 아직도 안 하셨어요? 네. 세 번째, 뭐라고요? 네.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할 것. 네 번째, 집안이 연속적일 것.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할 것.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처음 오신 분들은 1열 강의를 들으시면 이거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개념을. 그래서 지금도 이 개념을 설명드리기에는 뒤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1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이때 지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토지의 사용 목적을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의 사용 목적, 토지의 주된 용도를 지목이라고 부르는데 지적 공부에 지목이 등록이 될 때는 이 한 필지 전체가 하나의 지목으로만 여기에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목이 동일할 거예요. 다시요. 이 지적 공부에 지목이 등록이 될 때는 이 한 필지 전체가 하나의 지목으로만 여기에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목이 동일할 것인데 멋있게 표현하면 뭐라고 했죠? 일필 일목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한 필지 토지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주된 지목을 따라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따를 추, 따를 쪽. 그렇죠. 그러면 이때 주지목을 따라야 되는데 주지목이 있다는 얘기는 종된 지목도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이 종된 지목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양입지라고 불렀습니다. 양입지. 그렇죠. 그래서 이 양입지의 개념은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양입지를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주된 용도는 뭐냐면 논농사 용도의 토지예요. 논농사 용도의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뭐로 등록이 됩니까? 논답자를 써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뭐로 등록되는 겁니까? 답으로. 맞죠? 지목은 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주변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또랑 관계수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관계수로가 있어야 돼요. 논농사 용도의 토지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뽑아내야 되고 관계수로로. 그 다음에 비가 적게 오면 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했죠? 물을 공급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관계수로가 논농사 용도의 토지 주변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랑.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또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또랑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또랑 구자와 또랑 거자를 써서 국어로 등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필 일목의 원칙상 여기다가는 지목이 하나만 등록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만. 그러면 일필 일목의 원칙상 지적 공부에 하나만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두 개의 용도가 있으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하는 방법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또랑이 논농사 용도의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논농사 용도의 토지가 또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또랑이 논농사 용도의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이게 주된 용도가 될 테고 이게 종된 용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여기에는 뭐가 등록이 돼야 됩니까? 답으로만 등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지적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지목인 요 또랑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라고 해서 양입지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로서 양입지라고 불렀어요. 다 알고 계실 텐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을 테고 그리고 양입이 될 수 없는 토지, 제한되는 토지도 있다고 했죠.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은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그렇죠. 이때 양입지는 요거예요. 종된 토지. 그러면 이 또랑은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가 된 거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 이 전체가 한 필지니까 주된 용도의 토지와 종된 용도의 토지를 붙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두 번째 요건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이죠. 세 번째는 용도가 같다라고 한다면 지목이 같을 테니까 양입지란 개념이 나오지 않겠죠. 세 번째 요건은 뭡니까?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다시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세 번째,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게 양입지의 요건이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주종관계가 깨진다면, 즉 종된 지위를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된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대지. 대지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가 대지예요. 외우셔야 돼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모든 토지 중에서 가장 비싼 토지이기 때문에 면적이 아주 작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는 종된 지위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10%를 초과한다면 그러면 10%까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 초과라는 단어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그때도 양입지가 될 수 없다고 했죠. 따라서 330제곱미터까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문제 이거 푸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양입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림 형태로 출제도 됩니다. 그림 형태로도.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가 나오는데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데 행정구역은 일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행정구역과 그 명칭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재지는 빠집니다. 그리고 지번부터 나오게 될 거예요. 지번부터. 그러면 이 지번은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할 텐데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할 텐데 이 지번은 형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하나는 단식 지번,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복식 지번.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단은 하나란 뜻이고 복은 두 개란 뜻이죠. 그리고 이 식은 형식이란 뜻입니다. 이 형식은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한다고 했죠.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왜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공식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를 못 읽는 분은 안 계시죠. 하지만
한자, 영어 이런 것들은 못 읽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 아라비아 숫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단식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 하나로 구성된 집안, 복식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 2개로 구성된 집안을 복식 집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한글 쓸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죠. 한자를 쓸 수가 있느냐? 없다고 그랬죠. 헌들어도 영어를 쓸 수가 있느냐? 없다고 했죠. 왜요? 한글, 한자, 영어 못 읽는 분들도 계셔요.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은 한 90, 100세 되신 어르신들은 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글도 못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르신들도 이 숫자는 읽어요. 그래서 이 집어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합니다. 만이에요. 만. 출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합니다. 두 번째, 이 복식 집어에서 앞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본래의 집어인 본번. 뒤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본번에 붙은 집어이라고 해서 부번이라고 불렀죠. 이 부자는 붙일 부자를 쓰는데 본번에 붙은 집어. 우리가 등기법에서 부기등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게 부기등기였죠. 네, 그래서 이 집원과 이 부번과 부기등기는 전부 다 붙일 부자를 써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대시 표시는 반드시 뭐라고 읽는다고 했습니까? 의로만 읽어야 됩니다. 의로만. 그렇죠. 의로만 읽어야 되지. 100-5 읽으시면 깜방에 갈 수도 있다고 했죠.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니까. 그래서 100의오라고만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셔요? 네. 워낙 강조를 여러 번 한 거니까 이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이 아라비아 숫자 앞에 뭘 붙인다고 했습니까? 산자.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거니까 마치 아라비아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임자를 붙이게 되면 임야와 혼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야라는 지목의 부호가 임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임자를 붙이게 되면 임야와 혼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자를 붙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산자를 붙여야 됩니다. 또한 아라비아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도 출제한다고 했죠. 아라비아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거의 매해 출제가 됩니다. 이 집원의 표기 방법은 거의 매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집원의 표기가 나와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7쪽에 집원의 구성 및 부여 방법에서 집원의 구성 나와 있죠. 집원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집원은 숫자 앞에 뭘 붙인다고요? 산자. 거기 다 밑줄 쳐져 있죠? 네. 2번을 보시면 집원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대시 표시로 연결하고 대시 표시는 반드시 뭐라고만 있습니까? 의라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집원은 본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까? 있죠. 단식 집원은 본번만으로 구성된 집원이죠. 그러면 집원은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까? 없죠. 부번이란 말 자체가 본번에 붙은 집원이기 때문에 본번이 없다면 부번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집원은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어요. 개념상.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원의 부여 방법 나와 있는데 여기부터는 쉬었다가 할 겁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걸 할 거예요. 지적, 확정, 증명, 시시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을 드디어 보실 겁니다. 궁금하셨죠? 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